하고 자기네들은 안 물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북한의 아주 강도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을 갖고 종전하고 평화협정을 근데 그게 참 결국은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북한의 지난번에 6월 12일 날 회담을 하고 와서 이제 노동신문에서 대대적인 그런 보도를 요즘 하는데 데일리 노스코리안 뉴스에 뭐냐면 북한의 회담 내용이 아주 굉장히 북한 인민들과 그런 북한 사회에서 이제 화제거리가 됐답니다. 네. 얘네들이 근데 그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50개 언론도 우리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만 하고 네. 미국에서 이어지는 북한과의 관계도 자기네들끼리 풀어서 만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지들끼리 이렇게 다 임의적으로 만들어 보이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냐면은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원수님이 내린 세계적인 대용단이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수님, 지난번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그분이 멋지고 세계적인 대통령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돼지 같은 땅따리 김정은이가 거기 갔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과 칭송의 대상, 그런 원수님께서 아주 신 같은 원수님이 내린 세계적인 대용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핵화도 미국 미제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더 솔직하고 더 아주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원수님께서 그런 용단을 내리셨다라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냐면 원수님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대학교라든가 그런 노동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북한의 정부 기관에서는 회담 내용도 그렇지만 사진들, 김정은이가 그렇게 트럼프하고 당당하게 서 찍고 그런 북한 놈들 기자들 3명은 특혜를 받아서 안에 회담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새끼들이 이제 사진 촬영 스냅 사진을 찍는데 트럼프는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방송 개새끼들 우리 좌파 방송들. 네. 우리 대통령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방송에서 너무 XX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좀 피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그런데 네. 집회에서는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건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은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는 좌파 방송이 그건 내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내가 이미 좀 간혹 어쩌다가 그냥 격할 때만 조금 쓰시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그런데 그때 어떤 스냅 사진이 있었냐면은 우리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대통령께서는 모습이 초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들이 그걸 갖다 옆으로다가 이상하게 앵글을 맞춰서 찍었는데 마치 날카롭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교활하게 글을 쓰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런 식일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수갑 채우고 그런 과정에서도 아주 처절하게 아주 보이는 그런 물론 수갑을 찼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배역적으로 보이겠죠. 그렇듯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스냅 사진을 자기들끼리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앵글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못되게 잡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멋진 그 할리우드 배우처럼 잡는 거예요. 그 연출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역겨운. 그런 사진이 엄청 많아가지고 북한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님은 역시 세계적인 지도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의 그 신문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 북한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서로 이제 앉아서 점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북한 사람들의 그 지대한 꿈이 뭐냐? 지들끼리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도 앞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뭐 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도 앞으로 그 문명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북한 주민들이 그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 그 국민들이 뭔가 문명 국가의 그런 걸 아나 봐요, 우리도. 아무래도 그런 외국의 그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기보다도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서방 세계의 그 모든 뭐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사는 모습. 네. 그래서 이제 남한 드라마도 보고 뭐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은 남한이 잘 사는 거 알겠지만 그런 문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뭐 남한처럼 그런 문명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회담 결과에 굉장히 그 파시브하게 본다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네. 예,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은 또 그런데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그냥 웃음을 띠면서 그 원수님에 비해서 미국 대통령은 좀 만족한 표정이 아니다. 좀 그러니까 좀 뭐 뭔가 좀 겁불만이라는 좀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들이 볼 때 북한 학생애들이 한 얘기예요. 젊은 애들이 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마음도 박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우리가 재해석하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 이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시킨다 이거지. 네. 자기네 원수는 이제 세계적인 그런 회담을 그렇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통 크게 진실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진 얼굴 모습과 그런 발길을 봤을 때는 뭔가 속이고 거짓말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에서 생각하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정은이가 그런 그 팔을 의자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유 있는 웃음을 줬을 때, 원수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그 앉아서 우리 원수님은 팔을 이렇게 옆에다 대고서 그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깍지손을 끼고 이렇게 턱에다 이렇게 대고 뭔가 뽀르통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기자들하고 재미나게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코믹한 부분이 있어요. 깍지 끼고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뜨면서 기자들하고 농담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필링이 좋고 기자들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이놈들은 그 모습을 찍어갖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그런 대담에서 뭔가 불만투성의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 그렇게 얘네들은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는 학생과 주민들 속에서 우리 원수님이 엄청난 일을 해서 세계적인 용단을 내렸다는 게 지금 북한 그 전역에 퍼져 있답니다. 원수님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체제에서 이렇게 갇혔고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사실 그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일본말하고 일본 창씨개명을 받아서 사실상 그 하고 싶지 않은 일본 행세를 한 거잖아요. 그럼 대다수 그 무지한 국민들은 일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북한 통치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깨우쳤냐? 우리는 거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잖아요. 독립운동가들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총칼에 대항하고. 북한은 왜 그런 사람들이 없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30년 이상을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억압 속에서. 근데 북한은 왜 그런 인권주의를 부르짖는 그 지식인과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 참 난 북한을 바라봤을 때 내가 가장 참 이해 못할 그 점이, 아니, 세상은 이렇게 날로날로 발전하고, 세상에, 지들이 그 추구하는 그 문명국가를 원한다는데, 북한은 그렇게 그 세상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한 명도 없나?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왜 북한의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복귀를 하고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 흡수 통일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일으킬 때도 북한 동포들하고 우리들하고 관계가 저는 약 50년 동안 갈 거라고 봐요.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원체 막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통일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고, 북한의 그 사람들을 애고 어른이고 나이 든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문화에 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라는 건 연간 아마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제 북한이 그런 실태로 봤을 때. 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남남 갈등이 생기고 범죄율이 발생하고 또 하나의 원수가 되고, 저는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북한 사람들의 인격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격 내지는 모든 그 습성 이런 게 그런 캐릭터, 그런 마음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돼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북한에는 왜 그런 그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는지. 그러니까 언제 북한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문명 국가의 그런 혜택을 원한다면은 외세로부터 물론 그 미국으로부터 그런 걸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남쪽에 힘을 빌어야지만 일단은 자기네 스스로도 피를 좀 흘려야 되잖아.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거의 100년 동안을 자기네들이 그 신같이 모셨던 3대 세습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민중 봉기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시리아 봐요. 시리아. 애기 안고 여자들도 다 총 들고 다 아사드한테 투쟁하잖아.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집트도 마찬가지. 북한은 뭐 했냐 이게. 북한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에서 아무리 철권 통치, 옛날에 아르헨티나 칼테리가 3만 명 죽였어요. 니카라구아 오르테가도 많은 사람을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도 수많은 사람의 그 정적을 다 처형했어. 이라크도 마찬가지. 베네수엘라 마찬가지. 북한 주민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폭군이 원체 강하고 원체 난폭하기 때문에 우리로선 도저히 이 정권을 우리는 그렇게 항거한다는 게 이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북한 주민들은 아마 이런 것 같아. 실제적으로 자기 정권에 그렇게 매여 있어서 그런 그 고난을 받고 그런 거를 물론 싫어도 하지만 그걸 당연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역시 김일성 김일성 그 일가가 계속 이 100년, 200년, 1000만 년까지 통치를 해야 우리나라는 북한은 그게 우리의 순위대로 사는 방식이다라고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죠. 저는 북한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봅니다.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조선인민대학교를 나오든 김책대학교를 나오든 굉장히 무지한 국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무지한 국민이 북한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도움을 떠나서 세계에서 그런 도움을 떠나서 자기들 자신들이 그런 포악한 정권에 저항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면은 북한은 결국은 통일돼도 또 다른 공산주의 정권이 또 파생되고 한반도는 계속해서 그런 남북 간의 정치적 이념이 항상 대두되게 돼 있어요.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좀 그래요.
북한 주민들 지금 깨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저렇게 초급 목표와 저렇게 그런 심각지도 않은 그런 3대 세습에 의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희생당하고, 자기의 그 삶을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김일성 그 일가를 추종해야 되는지. 지금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아마 내가 볼 때,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탈북자분들이 뭐 있지만은, 나는 아직까지도 북한이 그렇게 그 자기들 스스로서 그런 그 체제를, 물론 체제를 정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거에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옛날에 그 광복운동 했잖아요. 독립투사들. 막 폭탄 던지고 막 도시락에다가 폭탄 장치하고 일본군한테 던지고. 우리는 뭐 일본 치하에서 북한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리 한 세기를 살았다고 치지만 무지할 정도로 다 북한 정권을 갖다가 지지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을 갖다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보다는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그 북한의 실태를 보고 그 탈북자 3만 5천 명이 자기 직계 가족들이 3, 4명은 있을 거 아니야, 북한에. 그럼 그것만 해도 치면 뭐 50만 명이 넘고 엄청난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다 홍보 활동을 했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나는 대한민국 가니까 진짜 거리에 가도 누가 나 하나 해치는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 경찰이 나 하나 잡는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법만 지키면은 그냥 뭐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다. 자기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 대우받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눈으로 보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북한에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식구들한테. 한국은 이렇지 않다. 한국은 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비록 그 정부가 북한하고의 그런 이로운 관계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공산주의를 그렇게 막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아직까지도 항거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북한 주민들한테서 그럼 우리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을 상대로 그런 민중 항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래서 저는 그 탈북자 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삐라도 뿌리고 하는데 태극기 집회 안 온다는 거 봤을 때는 저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글쎄, 그 탈북자들이 3만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3만여 명에 한 10,000명만 모여도 상당히 힘이 될 텐데 말입니다. 탈북자분들이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만 매일 나와준다고 그러면 북한 때려붙기는 시간 문제죠. 그게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두려워서 못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끼고 싶지 않다는 거지. 본래 그게 어떠냐면은, 내가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내가 뭐 문재인 정부 저런 거 어때? 뭐 대한민국 변한 거 없어요? 지금도 뭐 식당 가면 똑같이 반찬 나오고, 길거리 가면 전철배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직장, 뭐 길거리 보는데 하나 변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정보가 어떤 기조를 갖고, 뭐 정책적, 그런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럼 왜 우리 민주화운동을 우리 왜 하느냐? 뭐 그거는 뭐 뭔가 좀 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나는 이쪽 정권도 좋고 저쪽 정권도 싫고 그냥 나는 뭐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니까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지금 찾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집회를 열어도 많은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는 게 어떤 저는 이념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싫은 거야. 근데 거기 내가 안 나가도 옆집에 나갔는데 뭐 난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좌파가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뭐 유튜브 보면 되고 나 뭐 저 사람들이 하니까 뭐 나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한 가지. 내가 아니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불편해하는 거야. 모든 걸. 나는 이 상태가 좋아. 나는 이게 좋아. 하나도 변한 거 없어. 그거 하나만 갖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그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그 생각이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 한 것도 아니고 난 그런 짓도 안 하고 난 공산주의 싫어. 그렇지만 나는 꼭 내가 이게 참여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 귀찮아요. 난 귀찮고 나는 뭐 주일 되면 나도 놀러 갈 때도 많고 근데 내가 뭐 대한민국에 내가 거기를 왜 가? 나 힘들어. 가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북한이 제가 오늘 북한을 그게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원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북한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원수님의 그 세계적인 결단이 오늘날 이런 비핵화를 만들어냈고 미국의 원수 침략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수님이 이렇게 용단을 내리셔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북한 문제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의 탈북자분들이 집회에 나왔다고는 벌써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알죠? 카이스트. 예, 예. 과학기술연구원이죠. 네. 일종의 대학입니다. 카이스트가 삼성을 상대로 다 소송을 걸어갔고요. 사업부를 갖다가 지금 텍사스 법원, 미주 법원에다 소송을 지어갖고 텍사스 법원에서 삼성한테 아직까지 최종 공판에 사업부를 물어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왜 카이스트가 같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나노 반도체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삼성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술이라는 거야. 근데 카이스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이 입자를 굉장히 쪼개갖고 아주 소형화시켜갖고 칩을 갖다 소형화시켜갖고 나노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삼성이 개발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천 기술이 카이스트가 있다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삼성이 그동안 이 칩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수많은 전자장비를 만들어서 엄청난 이익금을 창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다 사업불이라는 돈을 갖다 사업불이면 옛날에 김대중이가 우리 국민들 몰래 북한한테 준 돈이 4억 5천만 불이에요. 그런 돈을 삼성으로부터 지금 달라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대법에서 지금 아직 판결은 확정은 안 됐는데 1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삼성은 카이스트한테 4억 불을 줘라라고 그래서 근데 왜 지금 이 삼성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데 삼성이 저는 이거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삼성이 왜 카이스트에 개발한 그런 컴퓨터 칩 소형화시키는 그런 칩의 기술을 도용했을까라고 저는 뭐 내가 그런 컴퓨터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카이스트가 소송을 제기해서 미국 텍사스 주법에서 지금 자기네들 기관의 지적 자산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사업부 소송. 그게 이제 핀펫이라는 칩인데요. 핀펫 우리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걸 아주 미세한 아주 소형화시켜갖고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용량도 많이 컴퓨터도 소형화시킬 수 있고 용량을 갖다가 조금 하면서 엄청난 용량을 넣을 수 있는 첨단의 기술인데요. 그거를 삼성은 자기네 기술이라고 그러고 카이스트는 우리가 원천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박 터지게 싸워갖고 사업부를 달랜다고 그럽니다.
같은 한국끼리 뭘 그걸 나는 이해 못해. 그게 뭐 애플이 그랬다면 서로가 같은 경쟁사니까 저놈들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카이스트는 뭐야 이게 카이스트가? 내가 볼 때 카이스트가 국가기관인데 카이스트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참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주셨는데 카이스트에도 좀 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좌파가 그 생각했어요. 예, 이런 내가 얘기를 내가 그거를 왜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가 방송에 얘기 못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지금 내가 이 방송에 대고 얘기하지만 저는 카이스트보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 재판이 삼성의 승소로 끝날 거고 결코 이재용 부회장한테 어떠한 그 불이익이 안 가길 저는 솔직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도 참 감옥에 1년간 들어갔다 오면서 상처를 받고 그분도 나중에 그 이재용 회장도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더 들고 지금 이제 젊잖아요. 이제 40대니까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이제 그 자기가 언젠가는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그 시기가 아마 올 거예요. 그 당사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만일 알고 말고죠. 그러면 삼성 그 이혜정 그 부회장이 나는 언젠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간 그런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떳떳하게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걸 갖다 물론 그 이재용 부회장이 뭐 거짓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다음 진실도 얘기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걸 언젠가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숨기고 자기는 그런 일종의 기업인이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연루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또 당사자고 정확한 그 클리어한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 사람 당연히 의무적으로 오블리게이션 의무적입니다. 그거 해줘야 됩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그 똑같은 마음. 나는 연루가 안 됐으니까, 나는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굳이 나서서 이런 아주 그 사고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참 그게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럼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게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이재용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결정적인 그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마디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김대중 재단, 이례재단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거기 김영삼도 재단, 이명박이도 재단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후원금이 엄청난 거야. 몇천억이야, 몇천억. 우리 대통령 겨우 730억 받았어요. 아직 은행에 그대로 있어. 뱅크에 그대로 있어. 단 1조도 누가 빼간 적 없어. 그대로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억울하게 2년 동안 지금 옥살이하고 명예 다 실추됐고 저놈들에 의해서, 저 개 같은 놈들에 의해서 발기발기 찢어졌고 다 벗겨진 상태에서 저 그런 거 생각하면요 굉장히 진짜 이 세계사를 봐도 이렇게 억울하게 갇힌 진짜 이거 휴먼라이트 이거 진짜 인권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갔다면 이해가 가지만 멀쩡히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천벌을 받을 거 아마 천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무리들한테는 재앙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